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시장에서 3대 지수 선물은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였습니다. 미션륨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1.7%대에서 1.85%대까지 오르면서 2년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년물과 5년물 국채금리도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단기물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은행은 글로벌 시장의 긴축 행보와는 다르게 오늘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의 군사 충돌 우려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석유공사 정유시설에 드론 폭탄 테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WTI가 1.8% 오르면서 배럴당 84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 마스터님들께서 특별한 시간 주말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함께하는 선견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일봉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낮 1시에 눌림목 추격 매수 공략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은 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질문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손견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은 저번 주에 제가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얘기를 좀 같이 나눴죠. 오늘 다시 한번 중국과 홍콩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미국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제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가 월요일이었는데 어제 또 미증 씨가 휴장을 하다 보니까 왠지 또 오늘이 월요일인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유가 급등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며 국채금리가 1.8%대로 오르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강세와 긴축적 통화 정책에 따른 금리 상승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예멘 반군의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 테러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 국채금리가 22일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Russia-Ukraine crisis could spark a surge in Europe's gas prices, topping last year's highs라는 제목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시장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장기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문가들은 공급이 매우 부족한 가스 시장이다라면서 유럽 천연가스 소비량의 35%를 러시아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높은 긴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 이 위기가 시작됐을 때 일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요와 투자 수준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주말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가 된다면 지난해 최고치까지 치솟았던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더 급등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위기가 임박하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럽 가스 가격은 지난해 말 최고치 가격을 넘어설 것으로 봤습니다. 이미 러시아로부터 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의 양은 평소보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에서 북서유럽으로 유입된 가스 수입이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8% 감소했으며 또 유럽에서의 가스 비축량 또한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고 또 1월 12일 기준으로 5년 평균에 비해서 21%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높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계속되는 이런 군사적이라든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또 국제 유가도 지금 7년 들어서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고 네네. 또 천연가스도 급등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원자재 시장이 계속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게 미 연준에서는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잖아요. 이런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세 보인다면은 물가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네.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잘 아실 건데 네.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에 당연히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상승을 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제가 강조드린 임금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조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국제 유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고 오늘도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일단 메인으로는 네.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은 미국 시장 전반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부터 사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핫 이슈가 많았죠. 중국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엄청나게 좀 많고 중국이 2020년 후반기부터 2021년 12월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그리고 국내 주식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니즈가 있다라는 걸 제가 원래 알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 시장 디테일하게 봐드리고 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홍콩 항생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중국, 홍콩 국내 시장까지 전부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저께 휴일이었기 때문에 뉴욕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을 잠깐 제가 짚어드리고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어저께 일단은 제가 관망 사인을 일단은 드렸고 15,576라인입니다. 일봉상 그물대죠. 그물대 하단입니다. 576라인을 저항 받을 시에는 매도 쪽으로 살펴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대 음봉에 일봉이 나오면서 일단 매도 쪽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죠. 체크를 좀 다시 해보면 자, 나스닥은 1년 동안 굉장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패턴이 큰 상승의 흐름은 21선을 타고 가면서 21선을 맞고 전고 라인을 깨는 이런 패턴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패턴은 어떻습니까?
21선을 터치를 했지만 종가상 양봉이든 음봉이든지 간에 종가상 21선 밑으로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매도 포지션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뉴욕 시장 개장하면 다시 한번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콩과 중국 시장 점검을 좀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홍콩과 중국 시장은 우리 국내 주식과 국내 선물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당연히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작년 한 6월 정도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을 거의 판박이로 따라가는 커플링이 되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지언정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상당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에 혹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 제가 저번 주에 처음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복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국하고 홍콩하고 똑같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홍콩 지수와 중국 지수에 대해서 제가 일단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국내 선물과 항생 두 가지 종목을 거래를 하시죠. 국내 선물 종목은 당연히 이제 국내 거고요. 항생 종목은 여러분 홍콩 선물 시장 거죠. 예, 항생 선물이죠. 그래서 항생 지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항생 지수와 제가 굉장히 어저께 굉장히 저번 주에 강조를 드린 H쉐어가 있습니다. H쉐어는 중국의 본점 소재지를 갖고 있고 순수 중국 자본이 들어간 기업 중에 33개의 종목을 산출한 지수다. 그게 바로 H쉐어라는 지수다. H쉐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홍콩과 중국의 주요 지수들을 일단은 포함을 하고요. ELS 투자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항생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H쉐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고 H쉐어에 대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홍콩 H지수, H쉐어죠. H쉐어가 연일 하락하면서 굉장히 투자에 ELS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셨다라는 이런 내용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H쉐어라는 걸 알고만 있어도 이런 투자 실패는 아마 없으셨을 거라고 제가 일단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저번 주에 하다가 끝맺음을 못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우리 텐센트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알리바바 기업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굉장한 확장을 했었죠. 하고 있고 근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질서한 확장을 했습니다. 무질서한 이런 확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 DB를 다른 용도로 쓴다라거나 아니면 개인 간에 차등을 둔다라거나 이런 무질서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좀 심하게 하고 있다. 2020년 말부터 굉장히 심하게 규제를 들어갔고요. 사실은 21년, 22년 올해죠. 21년과 22년이 피크가 되는 한 해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를 개별 기업의 이런 민간 기업들의 재산이 아닌 공공재로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경제학적으로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3대 생산 요소가 있었죠.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3대 생산 요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플러스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기술이죠. 자, 토지, 자본, 노동, 기술이라는 이 생산 요소 뭐 거의 우리가 중론으로 알고 있는 이 생산 요소 중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라는 것을 생산 요소 중에 하나로 새롭게 규정을 했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공공재로 보는 겁니다. 그 민간 기업의 어떤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공공재로 일단은 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중국 정부에서는 2021년 말에 화두로 제시를 했고요. 2022년에 이것을 실천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가 추후에 공동부유의 실현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공동부유라는 것은 여러분 중국 경제 보실 때 2022년, 제가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최대 화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국 경제는 2022년 최고의 핫 이슈,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공동부유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후에 설명을 일단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지금 중국 내 경제는 중국 내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표들 안 좋다, 조금 암울하다, 경제 성장률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뉴스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중국이 지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제 배경 지식을 제가 오늘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산업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산업 규제를 한 배경에는 어디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런 플랫폼 기업들, 대표적인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무질서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중국 정부가 이거를 규제를 지금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규제 상황인데요.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최근 20년부터 최근까지요. 주요 산업규제 법안 발표 내역입니다. 이거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반독점법입니다. 반독점법. 우리가 독과점, 독점과 과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반독점법이라고 해서 시장 지배주의 남용을 제한한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 내에서. 그래서 반독점법은 사실 제가 딱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리바바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빨간 박스 잠깐 보겠습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책임 및 배달원 권익 보장에 관한 지도 의견인데 추후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제가 마지막에 체크를 해놨죠.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뭐 저기요나 아니면 뭐 배부른 민족 같은 이런 배달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배달 플랫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원들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이나 아니면 배달 수행 시간 적정화 등을 요구를 하면서 이런 지도 의견을 중국 정부에서 민간 기업에 이렇게 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데이터 보안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정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플랫폼 사이트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필수 항목을 체크하는 란이 있고 선택 항목에서 뭐 내 정보를 아니면 타사에 정보 제공을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고 선택에 체크를 하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요. 자, 그건데요. 그것은 이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을 물어본 민간 기업에서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도 국가가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법 21년 6월 달에 발효가 된 거고요. 자, 21년 8월 달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우리나라랑 똑같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한 거래 조건 차별, 맞춤 광고
금지 등등인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이제 앵커님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굉장히 부자시고요. 부자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중산층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네, 중산층인데 기분이라도 좋네요. 네. 만약에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다. 근데 똑같은 로직이다라고 했을 때 보험료를 원래 20만 원 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네. 예, 똑같은 폼이라고 하면 자 그런데 이런 빅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네. 개인 정보를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앵커님이 만약에 부자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100만 원 내게 하고 제가 만약에 중산층이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10만 원만 내게 합니다. 이렇게 영업을 해요. 네. 예,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첫 장 조사하면 보시면 다 나오나 봐요. 네, 플랫폼 기업의 무질서한 확장이라고 제가 메인 타이틀을 걸어드렸는데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거를 제재를 해야 된다. 사실상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 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는 잘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도가 지나칩니다. 일단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항상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다시 보시면 이런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한 거래 조건 차별. 앵커님과 제 보험의 로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받고 있고 또 맞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니면 직업이 뭔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일단은 규제를 한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이지만 이게 조금 도가 지나치다. 이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조금 많이 나니까 조금 도가 지나치게 말씀드린 대로 한 게 뭐냐면 자, 주요 플랫폼 기업의 인수 합병, 해외 증시 및 홍콩 증시 상장 시에 자발적으로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의견 수렴 아니라고 썼는데요. 사실상 이게 강제입니다. 디디추싱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1년 6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자진 상폐가 됐죠. 왜냐?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자진 상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인터넷 데이터 안전 관리 조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정한 선을 조금 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기에는 조금 일정한 선을 넘었다. 자, 사교육인데요, 여러분. 제가 결론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에서는요, 중국은요, 지금 학원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4월 달에 뭐가 나타났죠? 자, 숙제를요, 교내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숙제가 있으면 사교육을 당연히 받겠죠. 과외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학원도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요, 그냥 교내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위한 학업 사교육기관의 승인 중단.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의무교육 단계에 있으면 무조건 사교육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교육기관의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금지, 비영리기관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영리기관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사업을 펼칠 때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교육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건데, 자, 중국은요, 지금 게임을요, 1시간밖에 못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각 1시간으로 미성년자는 게임을 1시간밖에 못 합니다. 요거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규제들. 자, 처음에 어떻게 시발점이 됐나요?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일단은 사용을 해서 굉장히 크게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자, 중국 정부에서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제를 걸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좀 도가 지나치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보안법에 대해서 일단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원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국외에서의 데이터 처리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 상장을 디디추싱이 했죠. 중국 정부의 의사에 반해서 일단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일단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상장을 계속적으로 좀 미뤄와 왔고 이제까지 그때까지 상장을 안 하면 투자금의 회수라든가 디디추싱 회사가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일단 6월 달에 먼저 상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디디추싱 회사에 대한 신규 회원 가입을 일체 중단을 시켜버려서 그 규제 때문에 디디추싱이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린 대로 뉴욕 시장에서 자진상폐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공동부유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중국의 2022년 최고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앵커님께서는 공동부유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공동보유요? 네, 공동부유. 부유요? 네네네, 공동부유. 잘 모르는 네.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한자를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네. 공동으로 잘 살자라는 겁니다. 아, 네. 중국에서 쓰이는 단어인가요? 네네, 중국에서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자, 중국에서는요, 경제공작 회의라는 거를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좀 사회주의적인 단어긴 하네요. 네네, 그렇죠. 공동부유. 예, 예. 네. 조금 사회적인 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공작 회의라는 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페드에서 FOMC처럼 큰 경제, 한 나라의 경제 골조 그리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설정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회의에서 나온 단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 그래서 2022년 중국 경제 핵심 키워드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부유는 제가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는데 소위 소득 하위 계층에 관한 제가 아까 그 배달원들의 보험이나 아니면은 배달원들의 그런 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법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회 소외계층 그리고 저소득 계층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공동으로 부유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쓰자라는 게 2022년 중국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분배 유도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8월 이후에 이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기부를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왜냐?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중국 정부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이 기업들한테 조금 압박 아닌 압박을 넣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위안이라는 굉장히 높은 금액. 지금 오늘 보니까 187원이더라고요. 1위안이 환율이 그러면 한 2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 2조 정도 되는 거를 기부를 일단은 쭉 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조에서 2조 정도 만약에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주가에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중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둔화를 했습니다. 알리바바는요, 지금 3분기 수익이 39.4% 감소를 했고, 여기에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2021년 고점 대비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텐센트입니다. 죄송합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메이투안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입니다.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배달을 하는 대행 업체 중에 가장 큰 으뜸인 회사인데요. 지금 작년 3분기에 100억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100억 위안입니다, 여러분. 100억이 아니고요. 100억 위안. 여기에다가 곱하기 187원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 규제가 이렇게 일단 심하고 기업들이 압박을 주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호조죠. 굉장히 호조지만 중국 기업들은 굉장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기업에 대한 이런 데이터 통제 그리고 이런 압박은 사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에 비해서도 굉장히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분들 중국 시장을 일단은 보실 때, 중국 시장을 보실 때 이제는 중국 시장에 관한 얘기가 나와도 이런 규제 때문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를 계속 뿌리면서 경제를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온 지준율 인하라든가 대출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규제는 규제대로 놔두고 경제는 살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일단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생을 좀 예로 들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동안 대세 하락장이고 반등이 나올 때는 제가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셔라라고 지금 반년 이상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이 이유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한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을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조금 눈 감아 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알리바바나 텐센트처럼 미국을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까지 이런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유리장벽, 유리막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중국 경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떤 경제 정책을 써서 부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조금만 그 경제 정책을 써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일단 2022년에도 중국 경제는 암울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또 많이 다뤄봐 주셨는데 노란톡으로 이 항생과 관련한 질문이 들어와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생은 올해 비관적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그 비관적이라는 게 네. 굉장히 상대적인 의미이기는 한데 그렇죠. 선물에서는 또 네. 이게 양방향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경제만 본다라고 하면 네. 어차피 항생은 중국 경제 사실 HG에 제가 예. 저번 주에 보여드린 대로 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중국의 산업 규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다음 주에 경제공작 회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12월 작년 12월에 했던 경제공작 회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쉽게 네. 풀어서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음 주에 드릴 예정인데 네. 자,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이런 산업 규제를 제가 지금 2020년부터 해왔던 그리고 2021년에 타격을 받았던 이런 산업 규제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불과 한 달 전에 경제공작 회의를 중국에서 했고요. 그게 2021년 12월에 했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저저번 주 같은 경우에 우리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항생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고 상대적입니다. 사실 중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해외 선물 코너기 때문에 해외 선물로 좀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항생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매수 방향보다는 2022년엔 매도 방향으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가자님에 대한 답변 주셨고요. 또 이어서 이 중국의 산업 규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박준배님께서 중국의 산업 규제로 인한 리스크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일단은 우리 21년도에 네. 보신 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21년도에 나스닥과 S&P, 그러니까 S&P는 뭐 나스닥보다 더 큰 상승을 했죠, 지금.
더 큰 상승을 계속적으로 지난 21년 6월부터 이어옴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사실은 많이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6월부터 굉장히 큰 폭의 하락, 그 다음에 10월부터 지금 거의 만 4개월 동안 380에서 400포인트 박스장의 흐름,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3,000포인트를 넘어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바로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항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장도 중국장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2021년에 어떤 큰 그림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국과 홍콩의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큰 그림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2년에도 그렇게 큰 장밋빛 전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조금 상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의 산업 규제 리스크가 2022년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좀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또 중국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본은 보니까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지금 좀 세계 증시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국이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좀 혼란스러운 세계 글로벌 증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일단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시청자 네. 여러분께. 자,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한국도 사실 인플레 높고요. 한국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버블이죠, 자산 버블.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중국도 굉장히 심한 편인데, 자, 우리나라만 국한으로 봤을 때, 자, 미국도 인플레이션 높고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자산 버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긴축적으로 가는 반면,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은요, 지금도 일단은 좀 침체기라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40년째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가 잘 안 움직입니다, 원래. 근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7%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세계적으로는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을지언정 미국을 필두로 해서 소폭이라도 상승을 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미국, 중국 패권 시장 싸움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살짝 지금 조금 힘에 딸리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확대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주요국들의 시장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1.67% 하락한 15,32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08% 내린 1,81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25% 오른 배럴당 8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47% 하락한 1.13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보니까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유가 급등과 그리고 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매도네요. 네네, 매도 관점에서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보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현재 나스닥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무엇으로 봐야 좋을까요? 라고 우리
일산 남한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네. 차트 같이 보면서 그 내용도 제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 어저께 말씀드린 15,576라인이죠. 일목 하단입니다. 이 일목 하단을 깨고 전 저점입니다. 어저께 저점도 일단은 깼기 때문에 하방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매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확실히 우리가 하방으로 볼 수 있는 라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라인은 여기입니다. 지금 1월 10일 저점이죠. 1월 10일 저점 152포인트네요. 15,152포인트를 확실하게 깨고 저항을 받을 때 이게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 14,000까지 보이시죠? 여기 전저점입니다. 14,367라인 여기까지 일단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가 확실하게 좀 지정을 해드리면 자,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매도 포지션을 조금 러프하게 보실 분들은 15,000 저점입니다. 152라인 15,152라인을 깨고 여기를 저항을 받을 때 14,000대까지 일단은 보시는 이런 매매 기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분봉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을 일단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318라인입니다. 318라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박스를 치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318라인 저항을 확실히 받는다라고 하면 이 밑에 아래 포인트까지 일단 보시는 그런 매매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8라인까지라고 하면요, 여러분 전저점이죠. 291포인트까지 일단 보시는 이런 기법 사용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이따 캔들 몇 개 형성된 다음에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일선 남아님에 대한 또 질문까지 같이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또 팩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동 지역에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면서 유가 급등세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팩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5일은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차트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분석 잠깐 해드렸죠. 예, 3봉 여기 보이시죠? 1, 2, 3 해서 일단은 3봉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일단 제가 매수를 든 이유는 뭐냐면 5일선과 21선 보시면 21선, 5일선입니다. 5일선을 사고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매수를 든 이유는 뭐냐면 저희 노란톡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 잡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지금은 일단은 매수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싸움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항생 월물이 모레 바뀝니다. 월물이 바뀌기 때문에 내일 정도면 우리 실질적으로 HTS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물이 아마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물이 바뀐다라는 거는 오늘까지 일단은 최대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직 없다라고 보이고요. 어차피 월물이 수요일날 바뀌기 때문에 수요일날 월물 바뀌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 수요일날 새벽에 뭐가 있죠? 재고 지표가 있죠? 원유 재고 지표를 보시고 나서 제 생각에는 목요일 정도의 포지션 잡히신 다음에 다시 매매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매수를 든 이유는 매수 포지션을 제가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사실 노란톡에 계신 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매수 포지션 사인을 일단은 좀 드렸고요. 지금 매수를 든 이유는 가지고 계신 자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포지션이 없으신 무포 대기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물이 내일 바뀌고 수요일날 재고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보고 목요일 정도에 포지션에 뛰어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일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일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나스닥과 또 5일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나스닥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도 보니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국내 선물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국내 선물. 네, 내일장 분명히 영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국내 선물 일단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굉장히 조금 괜찮았습니다. 뭐가 괜찮았냐면 밑으로 좀 많이 빠졌죠. 네. 밑으로 많이 빠지면 좋죠. 왜냐하면 추세를 타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380 라인하고 380 라인과 400 라인 계속적으로 지금 10월 달부터 강조를 드리는데,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평선이 꺾였다. 뭐 혹은 오늘 음봉으로 크게 빠졌다.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미장 새벽장을 일단은 좀 보셔야 돼요. 어차피 제가 내일 오전에 아마 노란톡으로 아마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거를 왜 보셔야 되냐면 지금 주요 가격대는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태고, 오늘 저점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점이 지금 379.65죠. 자, 380 라인과 400 라인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380 라인을 0.35포인트, 한 7틱 정도입니다. 7틱 정도 일단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나스닥 잠깐 볼게요. 나스닥 제가 이 부분에서 318 라인 말씀드렸고, 전저점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전저점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네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은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살짝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새벽 시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새벽에 자, 나스닥 일봉 볼게요. 전저점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전저점 라인은 무슨 전저점 라인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죠. 대차대조표 축소를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나스닥은 뭐가 들어왔습니까? 나스닥 지수에서 여기는 저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흡사 재작년에 삼성전자를 방어했던 것처럼 굉장한 나스닥의 매수세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게 양봉으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물량도 굉장히 상당하다고 제가 보이고요. 어저께 하루 쉬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좀 응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려가는 힘이 상당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굉장히 큰 매수의 힘이 이 캔들 안에 다 있는데, 이 매수의 힘을 이기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고 이 저점 밑에서 일봉상 캔들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내일 시장도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파락할 것이다. 개파락을 크게 할 것이다. 이 밑에서 음봉의 캔들이 형성이 될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음봉의 캔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양 이틀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저점에 근접을 했고, 이게 만약에 개파락으로 오늘 미국 새벽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벽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일 우리나라 국내 선물 주식 시장도 갭 하락을 할 것이고, 갭 하락을 조금만 해도요, 이 전저점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깨버려요. 예, 이게 지금 날짜를 보면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의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 그 다음 라인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입니다. 370 라인을 향해서 갈 것이고요. 만약에 더 큰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370 라인을 깬 360포인트, 제가 극도로 강조드린 36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여러분 얼마였죠? 2740포인트입니다. 274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락의 힘이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오늘 내일장 굉장히 좀 중요하고,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음봉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내일 당연히 큰 하락의 출발을 보이겠습니다. 예, 국내 시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미증시 참고하시면서 내일장 그리고 또 국내 선물 시장까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면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코드는 171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주말 특강도 마련되어 있죠. 오늘 함께해 주신 성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일봉 매매 기법을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금요일에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또 눌림목 추격 매수 공략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